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세요. 네, 바로 눈을요. 양쪽 눈 안쪽 구석에 있는 작은 조직 보이죠? 자, 준비하세요. 사실 이건 한때 세 번째 눈꺼풀 또는 깜빡막이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뱀이나 도마뱀에서 이걸 볼 수 있죠. 인간이 이 눈꺼풀을 완전히 성장시켰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세 번째 눈꺼풀은 다른 두 눈꺼풀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이 막은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개의 눈꺼풀만큼 두껍지 않았고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도 눈을 촉촉하게 할 수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은 건 눈 한 구석에 있는 이 작은 주름뿐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미래에 이걸 완전히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마침내 하룻밤 사이에 눈에 형성되는 그 불쾌한 눈곱이 끼인 채로 깨는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자, 계속 거울 앞에 있으면서 아래를 보세요. 더 아래, 더, 네, 발가락이에요. 안녕하고 그냥 작별 인사해주세요. 과학자들은 다소 먼 미래에 우리가 발가락을 완전히 잃게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조상인 고대 영장류는 나무를 더 효율적으로 타기 위해 발가락이 필요했어요. 나뭇가지를 잡기 위해 손과 발을 모두 사용했죠. 오늘날 대부분의 원숭이와 유인원에서 볼 수 있어요. 길고 유연한 발가락과 나뭇가지에 매달릴 수 있는 더 넓적한 발을 갖고 있어요. 이들의 발 기동성도 필요하다면 땅에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해주죠. 우리 인간에겐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펜을 발가락으로 드는 것조차 복잡한 작업이지만 영장류 친척들에겐 그렇지 않죠. 인간은 다른 길을 따라 진화해왔어요. 직립보행을 시작했고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단한 발과 짧은 발가락을 더 필요로 하게 되었죠. 오늘날 여전히 발꿈치에서 발끝으로 움직일 때 균형을 위해 발가락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균형은 이제 훨씬 더 중심에 있어요. 처음에는 발 안쪽을 향해 움직였고 그 결과 새끼발가락이 아주 작아졌죠.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엄청 양손으로 똑같이 글씨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입안에서 혀를 코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보세요. 약 3분의 1의 사람들이 한쪽 눈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요? 농담을 하면서 장난스러운 신호를 보내기에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양쪽 눈썹을 따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은 훨씬 드물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라면 아직 그에 상응하는 근육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연습할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 눈썹을 손으로 눌러 고정시키고 다른 눈썹을 위아래로 올리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쪽 눈썹도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눈썹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손이나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나요? 이 간단한 도전은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라고 불립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비록 과학자들이 이 테스트가 건강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알려주는지 여부에 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근육과 심장이 충분히 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이나 무릎의 도움 없이 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다면 아마도 운동을 시작할 때일 거예요. 팔을 뻗어서 발꿈치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반지를 놓고 손바닥을 뒤집어 보세요. 만약 반지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드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발꿈치를 쉽게 핥을 수 있거나 엄지손가락을 팔뚝에 댈 수 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소수에 속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연성이 매우 뛰어나요. 이런 증상을 과가동성이라고 합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마치 뱀처럼 몸을 이상한 자세로 비틀 수 있도록 해주죠. 그들의 머리를 발 사이에 넣고 몸을 뒤로 눕혀 손을 바닥에 대고 온갖 종류의 다리찢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과가동성이 민감함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의 이 영역은 감정을 한 가지 기억만 떠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만난 친구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색깔 같은 한 가지 세부사항을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정보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친구를 만난 장소, 그때 했던 얘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작은 세부 정보를 포함한 기억들이 함께 저장됩니다. 평균적으로 미래의 수명은 10일입니다. 미래는 혀에 있는 감각세포의 군집입니다. 표면에 더 가까운 미래는 수명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혀를 대인 후에 다시 맛을 볼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한 이론에 따르면 데자뷰는 일종의 두뇌 처리 지연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뇌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건 뇌가 2번 같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전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처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겨우 30%의 사람들만이 콧구멍을 벌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굉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귀나 턱을 긴장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귀에는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씹고 있을 때 큰 소리를 줄여주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근육을 부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은 600만 년 동안 진화해왔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디자인적 결함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우선 인간의 눈에는 작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사각지대는 아주 작습니다. 시신경이 눈의 뒤쪽에 있는 망막의 표면을 통과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죠. 시신경은 눈과 뇌를 연결해서 우리의 뇌가 처리할 이미지를 전달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신경이 있는 곳에는 광수용체라는 것이 부족합니다. 이 수용체는 빛을 감지해주는데 이 수용체 덕분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용체가 없다면 눈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뇌에 어떤 신호도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는 광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눈에 작은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사람의 눈이 완벽하게 디자인되었다면 우리 눈은 문어와 비슷했을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생명체들의 눈은 섬뜩할 정도로 인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문어의 시신경은 망막 뒤쪽에 놓여 있죠. 신경이 언제가 되었든 눈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서 사각지대를 만드는 그 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약 6,500만 명의 미국인들은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진화 때문입니다. 개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과거에는 네 발로 걷곤 했습니다. 우리가 손과 무릎을 사용해 걸었을 때 척추의 곡선은 꽤 완벽한 모양이었고 안의 모든 장기는 편안한 상태였다고 해요. 때문에 등에는 어떤 압박도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을 아끼기 위해서 두 다리로 걷도록 진화하였습니다. 음식을 찾는 게 점점 더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두 다리로 걸을 때 사람들은 힘을 25%나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에는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족보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척추가 모든 무게를 지탱하고 다른 장기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몸의 기둥이 되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척추가 완전히 곧다면 만약 재채기를 하고 싶지 않다면 손가락으로 콧날이 있는 곳에 피부를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뇌는 경보 신호를 받아요. 엄청 빠른데 재채기 반사를 포함한 다른 모든 과정에 제동을 걸게 되죠. 그런데 가장 긴 재채기 발작은 1981년에 기록되었어요. 죄송합니다. 무려 976일 동안 계속했다고 하네요. 그 기간 동안 영국의 한 여성은 100만 번 이상 재채기를 했었죠. 시력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은 머리 뒤쪽에 있어요. 흥미롭게도 여러분의 우뇌가 왼쪽 시력을 조절하고 반대로 좌뇌는 오른쪽의 시력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클럽이나 콘서트 같이 시끄러운 곳에 있다면 친구들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귀를 닫아보세요. 웨이도 앞에 피부로 덮인 뾰족한 연골인 이 줄을 귀 안으로 밀어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귀를 친구 쪽으로 돌려보세요. 만약 좀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손가락들을 주먹으로 쥐고 엄지손가락을 빼고 이 손가락을 천천히 불어보세요. 만약 딸꾹질을 멈출 수 없다면 혀 위에 얼음 조각을 올려놓으세요. 또는 손바닥으로 귀를 막고 한숨에 빨대로 물 한 잔을 마셔봐요. 혀 끝을 당기거나 천장 쪽으로 팔을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사람이 코를 골 때 소리는 60데시벨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이는 일상적인 대화만큼이나 큰 소리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소음 수준이 80데시벨에 이를 수 있어요. 이는 작동하고 있는 오른손으로 먼저 원을 그리고 왼손으로 원을 그려보세요. 차이가 없다면 축하합니다. 그나저나 이 운동은 여러분이 어느 손을 주로 사용하든 상관없이 뇌의 반구 균형을 잡는데 매우 좋습니다. 거울에 비추면 바로 보이도록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의 뉴런을 깨우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일어나 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기장에 쓰곤 했습니다. 그의 거울 글씨의 실제 용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잉크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울에 비추면 바로 보이도 글을 쓰는 건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씨 예보에 의존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계절에 따라 입을 옷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운이 좋은 사람들은 추위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두려움을 모르는 영웅들은 수영복만 입고 추위 속을 걸으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맨발로 눈 속에 서 있을 수 있고 강이나 얼음 구멍에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재능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극심한 추위를 견디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몸을 길들입니다. 물론 그냥 멋있게 보이거나 그렇게 느끼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에는 혈액순환 개선, 집중력 증가, 전반적인 행복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 속에서 몇 초 동안 맨발로 서 있을 수 있나요?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손바닥을 펴세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을 꼭 쥐세요. 이제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그리고 약지를 다른 방향으로 펴세요. 성공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음악가의 소질이 있어요. 손바닥의 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서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치과 의사가 없는 어두운 시대에 모든 치아를 잃었더라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액체 상태의 음식을 먹는 것 뿐이었어요. 별론데요. 과학자들은 자연이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낡고 달아빠진 치아를 대체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니를 주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늦게 나온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모든 치의학의 발전으로 우린 아주 나이가 들 때까지 치아 전부나 대부분을 온전히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비록 일부를 잃어도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니를 잔류물로 만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이가 나는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걸 이해한 것 같아요. 치아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의 턱 전체는 지난 1000년 동안 변화해왔고 훨씬 더 빨리 변할 걸로 예측돼요. 사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곳이죠. 옛날 초기 인류가 사냥과 채집을 통해 살아남았을 때 그들은 날고기를 씹고 식물을 갈기 위해 거대하고 강력한 턱과 더 큰 이빨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요리를 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음식이 덜 질겨져서 턱은 현재의 필요에 맞게 작아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턱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씹을 필요가 없는 많은 가공식품들로 미래의 사람들은 아마도 얇은 턱선과 매끄러운 광대뼈를 가진 더 섬세한 얼굴 특징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일부 신체 부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100년 전 무릎 뒤에 있는 작은 뼈인 장단지 근머리 종잡뼈는 약 11%의 사람들에게만 존재했고 과학자들은 그게 곧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용감한 작은 뼈는 무려 39%나 되는 현대인의 무릎에 들어있죠. 아직도 정확히 장단지 근머리 종잡뼈가 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우리가 조상들보다 키가 크고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식단이 더 좋아지고 영양가가 높아지면서 우린 더 오래 살고 키가 더 자라게 되었죠. 우린 지금 아마도 키의 진화 절정기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단지 근머리 종잡뼈는 무릎 뒤에 힘줄이 미끄러질 수 있도록 매끄러운 표면을 제공해주고 마찰을 줄여 마모와 찢어짐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낮춰주기 위해 우리 몸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몸집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거울로 돌아가 볼까요? 약간 힘줘봐요. 멋진 이두박근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대 조상님들만큼 좋진 않아요. 진화에 대한 모든 게 우리에게 100%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제일 잘 적응한 일련의 기능들일 뿐이죠. 우리 근육의 경우가 그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 유일한 인체 기관은 간입니다. 비록 원래 간 무게의 겨우 25%만 있어도 이 기관은 원래의 크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공감각은 흔치 않은 드문 능력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악을 맛보거나 색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00명 중 1명만이 이런 증상을 갖고 있죠. 요즘 우리의 손가락과 발톱은 반세기 전에 자랐던 것보다 더 빨리 자라요. 오늘날 사람들이 더 많은 단백질을 먹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수분 손실이 체중의 1%에 도달하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5% 이상이면 기절할 수도 있죠.
체중의 10%를 초과하는 수분 손실은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뇌는 1분 안에 48가지 이상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1시간에 거의 3,000가지의 생각을 하고 하루에는 7만 개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각 사람의 머리에는 약 15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모든 가닥은 매달 1.27cm씩 자라요. 만약 각각의 머리카락의 성장을 다 합친다면 1년에 16km라는 거리만큼 자랄 거예요. 만약 다리에 쥐가 난다면 엄지발가락을 여러분 쪽으로 당기세요. 이게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고 경련을 줄여줄 거예요. 사람들 장 속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이 박테리아는 전자를 방출하고 작은 전류를 만들어요. 이게 박테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불을 좀 켜는 것일 수 있죠? 이봐요. 거긴 어둡잖아요. 평균적인 사람은 명이 닿을 때까지 150조 개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어요. 만약 뭔가를 먹거나 마시기 전에 이를 닦는다면 위례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치약에는 단 것을 맛보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쓴 음식을 맛보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화학물질인 알킬에테르 황산염과 라우릴 황산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DEC2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은